며느리에게 뺨 맞던 가정부, 알고 보니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명그룹 회장 저택은 회색 대리석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오전 10시 금빛 햇살이 정원의 흰 자갈 위에 떨어졌다. 저택의 거실 창 너머로는 서울의 북쪽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가정부 박소연은 이 풍경을 10년 동안 매일같이 보며 일했다. 38살의 소연은 검은 앞치마를 입고 거실의 소파 팔걸이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손톱까지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10년 동안 가정부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한 점의 먼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집념처럼 천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은 반듯했다. 큰 눈, 가는 미간, 일그러지지 않은 입가.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감정이 남겨져 있지 않았다. 마치 얼굴 전체가 하나의 절제된 표정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다. 박 가정부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렸다. 차유진이었다. 세대딸 전 회장의 아들 한민준의 아내로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였다. 유진은 계단을 내려오며 검은색 실크 잠옷 위에 흰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31살의 그녀는 얼굴이 작았고 매니큐어로 빨간 손톱이 햇살에 윤이 났다. 소연은 몸을 일으켜 고개를 숙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민준이는? 아직 서재에 계십니다. 유진은 거실 테이블에 놓인 커피 잔을 집어들었다. 아침에 소연이 내려놓은 아메리카노였다. 한 모금을 마신 그녀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박 가정부. 이게 뭐예요? 네, 여기를 봐요. 자국이 있잖아. 유진의 손가락이 커피 잔의 아래쪽을 가리켰다. 하얀 자기의 갈색의 물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다. 식탁에서 어제 치운 것 중 하나일 수도, 오늘 아침 자신이 놓친 것일 수도 있었다. 소연의 눈이 그 자국을 바라봤다. 그것은 아주 작은 자국이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10년을 일했으면서 이 정도도 못하나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 다음은 예상 밖이었다. 유진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손이 소연의 뺨을 맞췄다. 소리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한 때림이었다. 하얀 거실에 울렸다 사라졌다. 소연의 얼굴이 한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내려갔다. 몇 초가 지났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돌아섰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명심해요. 그녀는 거실을 빠져나갔다. 계단 위로 사라졌다. 소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뺨에는 붉은 자국이 남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가는 떨렸다. 그렇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랜 시간 그렇게 서 있다가 소연은 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떨렸다. 10년 동안 차고 넘치려던 어떤 감정이 이 작은 충격 앞에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것이었다. 가슴 속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질문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은 지워지지 않는 문자처럼 그녀의 마음에 남겨졌다. 손가락은 천을 움직였지만 소연의 눈은 멀리 고고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줄은 아직 몰랐다. 회장의 서재에서는 한도연이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다. 아래층 거실의 작은 소리, 그 후의 침묵이 그의 귀에 들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손은 신문을 들고 있어도 그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책장 위 오래된 사진 한 장으로 그 사진 속에는 아기가 있었다. 누군가의 손에 안겨 있는 3살 먹은 아기. 그 아기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내렸다. 지은아, 혼잣말로 중얼거린 그 이름은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불리지 못한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로 사흘이 지났다. 소연은 전보다 더욱 조용해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택의 모든 방을 훑었다.
욕실의 타일 사이 물때까지 꼼꼼히 닦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다. 만약 또 다른 흠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뺨에 빨간 자국은 사흘 만에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곳의 상처는 더 선명해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소연은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도 몰랐다. 다만 가슴 속 어딘가가 계속 울고 있었다. 오후 3시 회장 한도연은 소연을 불렀다. 서재의 서류함을 정리해달라는 것이었다. 10년 동안 이런 부탁은 처음이었다. 보통 회장의 개인 물품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요즘 신경 써야 할 서류들이 많아서 말이야. 오래된 것들 좀 정리해 주겠나.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그렇지만 소연은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뺨을 맞은 후로 어른들의 눈을 보기가 두려워졌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재는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다. 긴 책장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창가 근처에 묵직한 목재 책상이 있었다. 책상 밑의 서류함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유물처럼 보였다. 소연은 서류함을 천천히 열었다. 위층부터 차례로 정리했다. 최근의 서류들 계약서, 세금 납부 증명서, 투자 기록들, 모두 회장 개인의 일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녀의 손은 낡은 봉투 하나를 집었다. 봉투는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된 것 같았다. 봉투 위에는 손글씨로 지은아라고만 적혀 있었다. 소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 이름을 본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서재의 사진 속에서, 회장의 입에서, 그리고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손으로 만진 것은 처음이었다. 호기심이 아니었다. 경외심에 가까웠다. 소연은 봉투 안을 들었다. 신문 스크랩이 나왔다. 검은 글씨로 가득한 낡은 신문 조각들이었다. 제목이 보였다. 한명그룹 회장의 딸. 행방불명. 한지은 어디에? 전국 수색 계속. 1977년. 그것은 48년 전이었다. 소연의 눈이 기사를 따라갔다. 한도연 회장의 외동딸 한지은 당시 3세의 보모의 부주의로 공원에서 실종. 기사는 짧았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어린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 동그란 눈, 그리고 입가에 보조개. 그 아이의 손에는 낡은 곰 인형이 들려 있었다. 소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봉투 안을 더 더듬었다. 더 있었다. 사진들이 더 있었다. 아이가 크면서 자란 모습들인지 아니면 기억 속의 모습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계속 변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더 있었다. 그것은 색이 바랜 셀로판 사진이었다. 가난한 고아원의 복도 같은 곳에서 찍힌 것 같았다. 약 8살 먹은 아이가 서 있었다. 낡은 곰 인형을 안고 있었다. 소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곰 인형.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곰 인형과 같았다. 정확하게 같았다. 같은 바느질, 같은 색깔. 심지어 왼쪽 눈이 떨어져 나가 실로 꿰맨 흔적까지. 서재의 벽장 깊숙이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바로 그 곰 인형. 소연은 봉투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철렁철렁거렸다. 손이 차가워졌다. 의자에 앉았다. 서재의 벽장을 통해 흐르는 햇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마. 그 생각을 완성하지 못했다. 문이 열렸다. 박 가정부, 일 잘 돼가요? 회장이 고개를 삐죽이 내밀었다. 소연은 벌떡 일어섰다. 봉투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네. 회장님. 곧. 회장의 눈이 봉투에가 닿았다. 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소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못했다. 회장의 눈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것이었을까? 그건 그냥 옛날 것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을 일하면서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치워도 괜찮을까요? 소연은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그건 잠깐만 기다려 줄래? 회장은 봉투를 다시 집었다.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마치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았다. 소연아, 그 순간 회장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가정부로 부르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응. 혹시 너 어디서 왔는지 알아? 어릴 때 말이야. 소연의 목이 말라왔다. 고아원입니다. 몇 살 때?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봉투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불안해 보여서 소연은 무언가를 묻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내일 병원에 가자. 네. 검사를 받아야 해. 아무도 모르게. 회장은 그렇게만 말했다. 서재를 나가기 전에 그는 한 번 더 뒤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정된 듯한 것이 있었다. 소연은 서재에 혼자 남겨졌다. 봉투는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손에 들었다.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곰 인형의 낡은 눈을 바라봤다. 지은아. 회장의 입에서 들었던 그 이름을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중얼거렸다. 그것이 누구의 이름인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 이름이 자신의 가슴 깊숙한 곳에 뭔가를 건드렸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밖에서는 봄바람이 정원의 자갈을 흔들고 있었다. 그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는 곰 인형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혹시 내가? 그 질문이 완성되기 전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자신은 누구인가? 10년을 가정부로 산 여자인가? 아니면 이름 없이 잃어버린 딸인가?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소연은 밤새 떠 있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 자신의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고 아침 6시 소연은 회장과 함께 강남 카이스트 의료원의 특실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회장은 의사와 이미 통화를 마친 상태였다. 검사는 형식적이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문질렀다. 혈액 몇 방울. 그것으로 끝이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올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중성적이었다. 그녀는 회장을 바라봤다가 소연을 바라봤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 회장은 말이 없었다. 운전기사도 그들의 침묵을 존중했다. 강남대로의 아침, 교통이 밀려 있었다. 신호등이 계속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또 다른 아침이었다. 누군가는 출근하고, 누군가는 학교에 가고, 누군가는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정체가 바뀌어도 세상은 계속 같은 속도로 돌아간다는 것처럼. 소연아, 차 안에서 회장이 처음 입을 열었다. 네. 혹시 기억이 있니? 정말 아무것도? 소연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기억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떠오르는 것은 고아원의 회색 벽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릴 때라서. 그럴 리가 없어.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그는 즉시 숨을 고르려고 했다. 운전기사가 거울로 이들을 재빠르게 훑었다. 아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화낸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침묵이 다시 돌아왔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다. 사흘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회장은 서재에만 있었다. 누구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소연은 평소처럼 청소를 했지만 회장의 방만큼은 피했다. 한민주는 아버지의 이상한 태도에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몇 번이나 물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편찮으신 건 아닐까?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차유진은 다르게 반응했다.
유진은 소연을 더 철저히 감시했다. 세탁 상태, 청소 상태, 음식의 맛과 온도, 모든 것을 체크했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박 가정부, 요즘 뭐 이러세요? 정신이 없어 보여요.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고만 있네. 일을 제대로 해요. 알겠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 보였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부터 회장의 전화벨이 울렸다. 의료원이었다. 소연은 거실에서 식탁을 닦고 있었다. 회장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소연의 손이 멈췄다. 5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소연은 식탁을 닫고 창문을 닫고 거실의 소파를 정렬했다. 시간을 채우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무의미해 보였다. 자신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 가정부의 손, 딸의 손, 어느 쪽이 맞는 손일까? 드디어 회장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소연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바라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마치 이미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소연아, 내 서재로 와 줄래? 서재로 들어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 계단 한 층 한 층이 무거웠다. 심장이 자기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다. 회장은 책상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의료원의 검사 결과지였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결과가 나왔어. 소연은 말하지 않았다. 부녀 관계. 일치도 99.9%. 침묵. 내 딸이야. 넌 내 딸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 한도연은 울고 있었다. 10년을 가정부로 일했던 여자 앞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다. 소연의 다리가 흔들렸다. 의자에 앉아야 했다. 그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중력 때문이었다. 지은아, 내가 널 잃어버렸어. 그리고 넌 내 곁에 있었는데 널 못 알아봤어. 회장의 목소리는 마치 절규 같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어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졌다. 10년의 가정부 생활.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그 차가운 확신, 그 모든 것이. 난 그냥 가정부일 뿐입니다. 마침내 소연이 입을 열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저에겐 이런 운명이 어울리지 않아요. 넌 내 딸이야. 넌.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문이 열렸다. 차유진이 서재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이 회장에게서 소연으로 향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꼈다. 공기의 변화를 느꼈다. 비로소 자신이 무언가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뭐가 일어난 거예요? 유진아, 지금은 그 여자가 뭔데 밤새 서재에 들어와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회장은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결정을 회장에게 맡겼다. 자신의 운명마저도. 박소연은 내 딸이야. 한지은이야. 유진의 얼굴색이 변했다. 입이 떡 벌어졌다. 뭐라고요? 저 여자가 유진아, 진정해. 진정하라니요. 저 여자가 딸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소연에게 다가갔다. 눈이 소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상품을 검열하듯이. 이건 사기죠. 회장님이 지금 뭔 소리를. 유전자 검사를 했다. 회장이 종이를 보였다. 그건 조작할 수도. 그렇지 않아. 이게 진실이야. 유진은 몸을 뒤로 빼며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눈빛이 급격히 변했다. 소연을 보는 눈빛이. 그러면 우리 자산은? 우리 상속은? 그 질문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 회장은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다. 소연은 이 장면을 어디론가
매우 먼 곳에서 보고 있는 듯했다.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건 자신의 일이었다. 자신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밤이 내렸다. 집 안의 모든 불이 켜졌다. 한민주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다. 차유진의 목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다. 한민준의 반박도, 회장의 차분한 설득도 들렸다. 소연은 자신의 방에 있었다.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곰 인형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한지은의 것이었다. 48년 전 공원에서 잃어버린 아이의 것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같은 얼굴이었다. 같은 눈, 같은 입. 그런데 왜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을까? 나는 누구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박소연인가? 한지은인가? 가정부인가? 딸인가?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누군가의 집에서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축하받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조용히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중 누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소연은 창문을 닫았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내일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 질문이 밤새 그녀를 흔들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을 밝혔다. 소연은 일찍 깼다. 어제처럼 또 밤을 지새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들었던 것 같았다. 꿈을 꾸지 않은 숙면이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선택이었다. 여기를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 소연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한결 맑아 보였다. 뺨의 빨간 자국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지만 자신의 눈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정된 것이 있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혼잣말로 내뱉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소연은 평소처럼 움직였다. 계란을 삶고 밥을 푸고 반찬을 담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신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거실에 나온 것은 한민준이 먼저였다. 밤새 피곤해 보였다. 눈 아래가 검었다. 소연, 아니, 어떻게 부를까요? 한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소연입니다. 아직은. 그렇겠네요. 한민준은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가정 중앙에서 양쪽 다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보였다. 소연은 그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가장 한국적인 고통이었다. 아버지는 많이 슬퍼하셨나요? 한민준이 다시 물었다. 예.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다. 그렇지만 이번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침묵이었다. 화장실을 나온 회장이 거실로 내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젯밤을 지새운 모습이었다. 그는 소연을 봤다. 그리고 멈췄다. 안녕, 지은아. 밥상 앞에 앉으면서 그렇게 불렀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소연은 자연스럽게 답했다. 그 말을 한 것이 자신도 놀라웠다. 아버지,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 회장의 눈이 다시 축축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었다. 천천히. 한민주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딸을 번갈아 봤다. 결국 가족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렇게도 단순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한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연은 밥을 준비했다. 회장의 상에, 한민준의 상에, 그리고 차유진을 위한 상도 준비했다. 같은 것을. 시간이 지나 회장은 일어났다. 소연도 일어났다. 그 모습을 한민준이 바라봤다. 오후 2시, 차유진이 나왔다. 얼굴이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거실에 서서 회장을 봤다. 회장은 책을 읽고 있었다. 회장님, 이건 절대 유진아, 앉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 여자가 어떻게 앉으라고 했지. 회장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유진은 앉았다. 너는 지금까지 왜 지은이를 괴롭혔는지 알고 있어? 회장이 물었다. 몰라요. 그 여자를 가정부라고 봤기 때문이야.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증명하려고 했어. 유진의 입이 떨렸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다. 10년을. 저는 몰랐어요. 내가 늦게 알았어. 정말 늦게. 저녁이 되자 소연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 처음으로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다. 가정부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먹일 음식을 만드는 일로. 현관문이 열렸다. 차유진이 나가려고 했다. 짐을 들고. 어디 가세요? 소연이 주방에서 나와 물었다. 유진은 멈춰 섰다. 소연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다. 집을 떠나려고. 언제쯤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 그럼 일단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소연은 차분히 말했다. 난 그럴 자격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소연이 천천히 말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난 열정으로 상처 줬어요. 공포로 일을 강요했어요. 그런데 당신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소연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저도 방금 깨달았거든요. 우린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진은 짐을 내려놨다. 식탁에 앉았다. 미안해요. 네, 정말로. 미안해. 괜찮아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각자의 성찰이 담긴 침묵이었다. 회장은 소연을 자주 봤다. 마치 언제라도 사라질까봐 자주 확인하듯이. 밤이 되자 회장은 소연을 불렀다. 서재가 아닌 정원으로. 밤 공기가 좋지? 네, 좋습니다. 회장이 웃었다. 10년을 함께해서도 처음 듣는 웃음이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이미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소연이 답했다. 그렇지. 영구적이지. 회장은 정원의 하얀 자갈을 바라봤다. 밤의 바람이 정원을 스쳐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못 찾았고, 찾고도 못 알아봤고, 지금도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이름이 뭐든, 어디에 있든. 회장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소연은 그를 안았다. 가정부가 회장을 안는 것이 아니라 딸이 아버지를 안는 것이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떠 있었다. 서울의 도심이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이는 별들이 있었다. 그 별들은 모든 비밀과 아픔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것도 지켜보고 있었다. 내일은 병원을 한번 가보자. 제대로 된 진단을. 회장이 말했다. 네, 아버지. 그리고 고아원. 너를 길러준 사람들이 있잖아. 그분들한테 인사해야지. 소연의 눈이 따뜻해졌다.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다. 내일은 다를 것이었다. 내일은 더 나을 것이었다. 그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정원의 밤바람도, 하늘의 별도, 집 앞 모든 사람도. 소연은 천천히 가정부의 앞치마를 벗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한 시작이었다. 딸로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 박소연이 아니라 한지은으로. 그 여정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봄이 깊어졌다. 흙을 고르는 내는 생명의 냄새가 정원에 가득했다.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는 새 화단이 생겼다. 그 곁에는 목재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글씨는 회장의 손으로 적혀 있었다. 한지은 집으로 돌아온 아이. 봄 햇살이 팻말 위에 떨어졌다. 소연은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옆에는 회장이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친숙했다. 가족이 나누는 침묵이었다. 잘 잤니?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 자꾸 물어보게 돼. 괜찮아요. 물어봐 주세요. 회장은 웃음을 흘렸다. 늙은 나이에 새로 배운 웃음처럼 어색하지만 진실 어린 웃음이었다. 너를 찾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알지? 네, 아버지.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2달은 기적과 같았다. 첫째 주에는 병원을 다녔다. 소연의 건강 검진이었다. 가정부 생활 10년간 받지 못했던 모든 검사를 의사들은 그녀가 건강하다고 놀라워했다. 정말 좋은 체질이군요.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하셨어요? 소연은 웃음만 지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자신을 더 철저히 돌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둘째 주에는 고아원을 방문했다. 원장 선생님은 소연을 보고 놀라셨다. 소연이가, 정확히는 지은이가였다. 48년 전 3살짜리 아이가 들어왔을 때 지었던 이름. 고아원의 기록에는 한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소연은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은 원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48년의 미안함을 담아.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원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놀라워했다. 세상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있다니. 그녀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참 기뻐. 넌 이제 진짜 집을 가진 거야. 셋째 주부터는 일상이 달라졌다. 소연은 더 이상 가정부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회장의 딸로, 한지은으로. 옷도 달라졌다. 회장의 아내가 입던 옷들, 실크 블라우스, 부드러운 카디건. 그렇지만 소연은 여전히 손수 빨래를 했다. 음식도 직접 준비했다.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정부처럼 계속 일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한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저는 원해요. 소연이 웃으며 답했다. 이게 제 일이거든요. 한민준은 이해했다. 10년을 가정부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일 속에 자신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차유진은 한 달 뒤 다시 돌아왔다. 제가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손에는 미역과 쌀,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그 눈에 겸손이 있었다. 소연은 현관에서 그녀를 맞았다. 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돌아오셨습니다. 소연은 웃음을 지었다. 그 저녁 4명이 함께 밥을 먹었다. 회장, 한민준, 차유진, 그리고 한지은.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었다. 맛있어요. 유진이 국을 마시며 말했다. 미안해요. 전에는 자꾸 트집을 잡았잖아요. 괜찮아요. 아니, 정말로. 소연이 말했다. 밥상 위에 잠깐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 회장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숙였다. 내가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오늘은 그 모든 시간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계속 흘렀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열기가 거리를 후텁지근하게 만들 때 소연은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다. 한명그룹 회장이 공식적으로 딸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더 많은 설명이 있을 필요는 없었다. 사진이 말해주었다. 회장과 딸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 사진 속에 모든 진실과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제 딸 한지은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랫동안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함께하겠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다. 하지만 소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은 단 하나였다.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 가을이 되자 저택의 정원은 황금색으로 변했다. 회장이 다가왔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1977년의 사진. 3살 난 아이가 곰 인형을 안고 있던 그 사진. 이제 이것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네, 아버지. 소연은 사진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팔에 안았다.
마치 그 아이를 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찾으러 다닐 때 몇 번을 이 정원을 지나갔는지 몰라. 알 리가 없겠지. 넌 나를 모르고, 난 널 못 알아보고. 그런데 회장이 옆에 섰다. 지금 넌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네, 아버지. 감사해.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간단하지만 깊었다. 10년의 가정부 생활. 그것도 존경할 만한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밤이 내렸다. 저택의 모든 불이 켜졌다. 주방에서는 소연이 내일을 위한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재에서는 회장이 낡은 사진첩을 펼쳐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3살 난 지은이, 그리고 자신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제자리에 있었다. 제 시간에 소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가정부의 검은 앞치마는 이제 없었다. 대신 회색 카디건과 조용한 미소가 있었다. 그 얼굴에는 분노 대신 평온함이, 수치 대신 존엄이 담겨 있었다. 박소연에서 한지은으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딸로 그것이 완성이었다. 모든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 창밖으로 봄밤의 바람이 불어왔다.